비교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이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 욕망을 벗어난다면 내가 정신적으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라고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비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야. 남과 자꾸 비교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이제 비교를 하는 데는 세 가지 그 관점이 있을 거야.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라는 게 있을 거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관점이 있을 거고, 야, 그래도 나는 너만큼은 돼 라는 관점이 있을 거야. 명상에서는 비교 자체를 자만심이라고 보거든. 자만심이요? 왜 자만심이라고 보냐면, 일단은 내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너가 있고 나와 너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이제 명상적 관점인데, 우리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내가 있다라는 생각의 근거가 뭐냐면, 네. 내 육체, 키, 몸무게, 정신 있잖아. 과거에 내가 어디 학교를 다녔고, 어떤 걸 기억하고 있고, 어떤 걸 배웠고, 경제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고, 남보다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요소하고 정신적인 요소를 묶어가지고 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너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 네. 내가 그런 육체와 정신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 나라면 너도 너의 육체와 정신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넌데, 어떤 기준을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키는 내가 더 크니까 이 사회에서 키가 몇 센치 이상은 우월하고 몇 센치 이하는 열등하고 몇 센치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 기준에 자꾸 자기를 강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만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걸 왜 자만심이라고 할까요? 자만이라는 게 에로건트잖아.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척 하는 근거로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난 척이라는 표현의 핵심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를 자만으로 보지만, 네. 명상에서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가능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자만이라고 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 자체를 자만으로 보는 거야.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자만심이라는 거는 첫째, 내가 있지도 않은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확고하게 믿어서 거기서 또 우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더 우월한 나나 더 열등한 나를 구분하거나 동등한 나를 구분해가지고 우월한 쪽으로 계속해서 추구를 하려고 하잖아. 네. 근데 추구하는 거는 그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데 우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처지죠. 그렇지. 우울해지거나 자기 자책을 하거나 자기를 비판하거나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불행하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게 결국은 나라는 게 모든 비교와 평가의 출발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 나라는 게 있지도 않은데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만심 자체가 일단은 건강한 관점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 자체는 생길 수 있는데 비교는 차이일 뿐이지 그게 차별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배가 있단 말이야. 두 개를 비교해. 사과와 배는 달라. 어떤 사람에겐 사과가 맛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배가 맛있을 거잖아. 근데 사과하고 배를 비교해 놓고 무엇이 맛있냐고 물어보면 그 두 개를 갖고 맛으로 평가하는 건 넌센스란 말이야. 사과는 사과 고유의 맛이 있고 배는 배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맛으로 우열을 가린다는 건 넌센스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사과와 배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사람으로 치환해서 보면 나하고 너하고 누가 예뻐? 이렇게 누가 물어보잖아. 아, 내가 더 예뻐? 아니면 네가 더 예뻐? 네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건 넌센스인 거야. 마치 사과하고 배가 뭐가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과는 사과의 특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걸 비교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인데 우린 자꾸 그걸 놓친단 말이야. 그럼 어떤 특정 기준이 있을 때 예를 들어 155cm 이상이면 키가 큰 거라고 얘기할게, 그 이하면은 키가 작은 거라고 얘기할게 라는 기준이 있을 때 그 비교를 하는 것 자체는 기능으로서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전혀 나쁜 건 아니지. 그건 필요하지. 그러면은 비교라는 기능을 쓰면서도 내 마음이 괴롭지 않으려면 나라는 걸 정리하는 건 좀 너무 멀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다. 비교하는 기능을 쓰면서도 마음이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할 때 이 가치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질문을 던지면 되잖아. 네. 예를 들어서 너가 키에 대한 관념을 배우지 않았어. 뭐 시골 살 때는 애들이 그냥 다 고만고만했어. 근데 서울 와서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란 애들도 있고 뭐 유전자가 키 큰 사람들이 만나서 아이들이 키 큰 애들도 있잖아. 뭐 그걸 보기 전까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그렇게 키가 큰 애들이 있는데
희귀하니까 드무니까 저게 우월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야 다 우리 키가 고만고만한데 너만 크니까 너 이상해라는 관념을 가질 수도 있거든. 키가 크다 작다는 원래는 가치는 아니었던 거야. 네. 그 자체의 특질이었던 거지. 근데 어떤 시기든 간에 그 집단의 합의가 키가 큰 게 우월하다거나 키가 작은 게 열등하다라는 관념을 갖고 그거를 내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버리는 순간 나도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가치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는 너가 나랑 비교했을 때 몇 센치가 크다 작다 이거 자체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라는 관념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거든.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자만심으로 가서 서로를 배척할 수도 있고 네. 열등감으로 가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면 이 기능을 왜 쓰냐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능을 자기가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쓰고 있고, 남이 그렇다고 하면 남의 기준에 자신의 결정권을 내줘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만심이라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비교를 통해서 비교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우월하다는 우월자만이 있고 열등하다는 열등자만이 있고 나는 너랑 비슷하니까 괜찮아라는 안도하는 안정자만이 있단 말이야. 셋 다 언제든지 균형이 깨질 수 있어. 그러면 균형이 깨지자마자 우월했다가 균형 깨져서 열등해지면 열등해서 힘들어지고, 또 열등했다 올라가면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괴리감이 생기면서 불행해지고, 내가 너랑 비슷한 상태라고 나름대로 안주하고 있는 애들은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되고 싶은 나가 계속 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있지. 내가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될 때 비교하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원인을 짓는 수밖에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일단 이 문제부터 질문해야 될 것 같아. 나는 A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 저 사람은 A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A가 부러워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 질문을 뭘 던져야 되냐면 왜 A가 나에게 가치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내가 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A가 왜 자기에게 가치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돈을 쫓아간단 말이야. 외모를 쫓아간단 말이야. 외모가 왜 가치고 돈이 왜 가치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또 외모가 좋으면 내가 인기 좋아서 사람들한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편의한 거지 그것 자체가 내적인 가치는 아니거든. 근데 편의를 추구하다가 내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돈이 없으면 네. 불편할 수는 있다고. 근데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써버리는 것과, 불편함을 해소는 했는데 마음에서는 자만심이라든지 돈에 대한 물신숭배라든지 이렇게 가서 정신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면서 부를 이루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할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저것을 내가 부러워한다면 나는 저것이 왜 나에게 부러움의 대상인가,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저것을 추구했을 때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추구를 하면 좋은 건 얻고 잃을 수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하면 되겠지. 네. 근데 대부분은 그 생각을 안 하고 부러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부를 추구하거나 외모를 추구했는데 인간적으로 내면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걸 주의하라는 거지. 돈을 벌고 싶다, 사회적인 파워를 얻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왜 얻고 싶은가를 보면 결국에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랑, 하나는 그걸 이루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내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지만, 아직은 사랑받고 안락함을 누리는 게 우리한테 가치라면 그 가치를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편의를 추구해서 내가 안락하고 또 내가 원하는 욕구를 실현하고 그 자체를 탓할 건 아니야. 단지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편의와 안락이 인간의 목적이라면 나하고 강아지의 차이는 뭔지 질문을 던져보면 쉬워. 부잣집 강아지로 태어나면 웬만한 사람보다 더 편의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야. 걔들은 주인 따라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최고급 호텔에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놀이도 하고 좋은 경치도 본단 말이야. 네. 그들이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춥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개로 태어날 거냐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개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선택이니까 이제 그건 말릴 수 없는데 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이 열등이냐 우월의 차이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성장의 과정은 달라. 네.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이 누가 열등하다 우월하다는 아닌데 네.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의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고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의 성장 과정이 있는 거거든. 대학원생은 이미 유치원생, 뭐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대학생의 과정을 지나서 대학원에 간 거잖아. 근데 이거를 다시 되돌려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안 해도 될 경험을 2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편리한 게 좋아요.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거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서는 퀘스천이 생겨버린다는 거야. 층위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욕구가 해결이 돼서 그 다음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나도 내적 가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고 그런 사람의 경우라면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때 당장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스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욕구의 진화설 같은 그 학자들의 이론들도 많이 있잖아. 근데 거기 보면 기본 전제가 하위 욕구가 실현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로 이행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하위 욕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건 아니야. 네. 쌤이 이제 항상 걱정스러운 거는 하위 욕구를 충족하는데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린다는 거지. 인생을 다 소모해 버리니까 당장 춥고 배고픈 사람이 무슨 철학을 논하겠어. 당장 춥고 배고프면 굶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뭐 집이라든지 음식을 마련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식을 먹고 안전한 주거를 갖는다면 다음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 세상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를 세팅하는데 인생을 다 낭비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살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지. 나는 지금 강아지 단계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나는 생물학적인 등 따스고 배부른 수준, 안락하고 편이한 쪽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각적으로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친구 A는 보니까 나처럼 편의와 편리를 추구하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내가 이 욕망이 정말 나에게 이 정도까지 필요한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 욕망을 벗어난다면 내가 정신적으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라고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 네. 비교라는 걸 통해서 나는 내가 동물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친구는 동물적 상태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걸 보는 순간 비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 친구는 왜 이런 감각적 욕망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지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것이 너에게 어떤 행복을 줬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보다 그것을 했을 때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가 있고 거기서 그 기대가 만족이 되면 그쪽으로 이행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를 벗어나서 절제를 하거나 음식에 대해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거나 감각적인 욕망이나 욕구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니까 그쪽으로 옮겨갔을 건데 그럼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겠지.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너한테 어떤 행복을 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전에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는 게 행복이라고 했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고 또 재밌는 걸 하면 그게 지루해지면 또 다른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구가 커지고 한계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이 소진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욕구 추구를, 욕망 추구를 멈추고 감각 추구를 좀 멈춰봤더니 그 자체로 굉장한 편안함과 행복감이 몰려온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거든. 이건 쌤이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야. 그래서 나는 비교라는 기능을 통해서 왜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절제라든지 내면 성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지. 결국 가치를 정리하는데 비교 기능을 쓰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비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야.